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32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매달 생활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국가에서 나온다면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도 결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결혼 비용은 물론이고 자그마한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한 명당 5천만 원 정도를 가정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 급락하는 신생아 수의 그래프를 상향 곡선으로 전환하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낳는 가정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아내가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주어 가정 경제를 지원하면 가정도 안정되고 아이의 정서 교육에도 좋으므로 10년 정도 육아 기간에는 그러한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취업이나 생계, 결혼, 출산, 양육과 같은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문제로서 국가 사회적 문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행복은 물론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존속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 나서서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해법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생아 수는 줄고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 만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긴 고령 사회로 머지않아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우선 노후 대책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오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국민 전체의 노후 생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본다. 현재 전 국민 노후 대책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노후 대책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하여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세금과 비슷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기금 고갈 문제 때문에 수령 시작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2054년쯤이면 기금이 완전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불안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점차 없애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대신 국가가 젊은 시절 산업역군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노년층의 공로를 생각하여 노후 수당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실 이러한 제도는 내가 일찍이 내놓은 방안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방안을 본떠 만 65세 이상이면서 재산이 하위 70%인 해당하는 노인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현재 3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여전히 적다고 본다. 매월 70만 원 정도는 지급하고 거기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제도 같은 것이 함께 시행되면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으려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은 물론 자식들로부터 대우도 받으면서
여생을 여유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입시 지옥, 창의성 말살, 사교육비 부담, 인성교육 실패 등이 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접근법이 중요하다. 교육 문제는 아이들을 문제 해결의 중심에 두고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교 교육 문제의 핵심은 입시 제도이다. 입시 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학생들 입장에서 대학 진학을 한두 번의 수능 시험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험 보는 날 컨디션이 좋지 않는 등으로 그동안 쌓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공부는 물론 청소년 시절의 생활 전부가 입시에 매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수능 시험은 폐지하고 대신 중등 과정 동안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한 과목만 시험을 보고 그 누적 점수로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입시 제도를 고치면 합리적이면서 입시를 위한 과열 경쟁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때 나머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면 청소년들이 입시 지옥에 시달리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정서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또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 그 외에도 그간 해결되지 못한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교도가 아니라 범죄 수법 전수가 이루어지는 교도소를 중범죄인을 수용하기 위한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철폐하여 범법자들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벌금을 내게 함으로써 범죄율을 낮추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때 벌금이나 범칙금은 재산에 비례하여 재산이 적은 서민층의 생계행범법에 대해서는 금액을 적게 하고 사회 인프라와 국민을 통해 부를 쌓게 된 부유층에게는 사회적 책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산에 비례해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도록 하면 범법이나 범죄가 줄어들고 국가 재원이 늘어날 수 있다. 또 구시대의 유물인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시행하면 국민들의 병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병력 비리를 없앨 수 있으며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실업난 해결에도 기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와 파독 광부, 파독 간호원 등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애국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하고 매월 애국수당을 지급하면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애국자들을 우대하면 군인들의 사기와 애국심이 고양되어 전투력이 증강되고 국민들의 애국심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사회의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는 해결 원칙이 있다. 여러 복잡한 문제들은 하나씩 떼어내어 단편적으로 다루면 해결이 쉽지 않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문제들을 함께 통찰하고 분석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결 방안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일수록 좋다.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찾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나의 일단의 여러 방안들과 같이 경제를 일으켜 부를 늘리려면 세수를 증대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모든 문제가 무리 없이 해결되고 시너지 효과까지 낼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해결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가면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국가 경영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것을 국민 앞에 제시해 보여야 한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는 그렇게 엄중하다. 한 나라의 운명과 국민 전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그 자리에 오르기 직전이나 오르고 난 후에 그것을 마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고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이며 경제 정책이나 민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그것도 두루뭉술한 계획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띤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 것도 없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면 국정의 시행착오나 실책이 많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러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는가? 부익부 빈익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골치 아픈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말하는 처방들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근래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내가 문제 삼아온 주제들이나 나의 해결 방안들이 대부분인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허황되다거나 비현실적인 생각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부익부 빈익빈 해결을 위한 배당금 지급 제도 등 현금 지급 방안들에 대해서는 그것의 깊은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적 방안이라고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시행하다가는 우리나라가 거들나서 베네수엘라 꼴 난다고 비판한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절대 허황된 포퓰리즘이 아니다. 포퓰리즘은 재원 조달 등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정책을 추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당장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놓는 사탕발림의 인기 영합 정책이다. 내가 제시한 방안들은 아무런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재원 마련책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와는 전혀 다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 경제가 지하 자원인 석유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나라이다. 그런 나라는 석유가 수출되지 않거나 수출 가격이 폭락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여 국민에게 나누어 주던 국가의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면
국민 전체가 한순간에 거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첨단 기술 산업부터 1차 산업인 농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이 다각화되어 있고 수출 품목도 다양하다. 국가 경제가 수출품 한두 가지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다. 네. 오늘은 난세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관계로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허경영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